네, 키워드 5가지 확인해봤고요. 역시나 일단 일시복원 요 키워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밤에 일어난 이슈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 순으로. 네, 오늘 그냥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네, 좋아요. 오늘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일시 복원되었습니다. 예. 이 영향으로 오늘 지금 주가가 조금 상승의 제한이 있었고요. 예. 어제 판결된 상호 관세 무효에 대한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인데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판결에 불복하면서 긴급 제출한 항소가 지금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것 또한 또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내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1심에서는 관세하지 마라고 네. 했는데 2심을 트럼프가 제청을 한 거고 2심 갈 때까지 그러면은 관세 진짜 못 하는 건가요? 좀 하면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래 조금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불확실한 거죠. 네. 네, 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황소 그 기간 동안 관세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유지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아마 뭐 어떤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요건 뭐 나와 봐야 하니까 그쵸. 일단 10일 후에 봐야죠, 일단. 그게 또 10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1심에서 너 관세하지 마라고 하면서 네. 이거 10일 안에 이거 수정해 와라고 숙제를 냈다면서요. 네, 네. 예. 그거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네. 우린 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 말한 관세가 그 기간 동안 유지되냐 못 되냐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갔을 때 어디 손을 결국 이제 들어주느냐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만약 트럼프가 네. 지더라도 뭐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와 관련된 여러 우회 경로가 있거든요. 대안 카드가 꽤 많더라고요. 예. 플랜 B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 일반 사람도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그 4년을 대통령 준비할 때 네. 준비 기간 동안 준비할 때 이 관세를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진짜 그림을 안 다 했다 그러면 정말 좀 그렇고 그쵸.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을 때 어떤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랜 B 같은 것도 네. 그런 거를 이제 바로바로 하지 않을까. 음. 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이렇게 역으로 따라가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며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꾸 뭘 빼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며 이 역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법원에서 문제를 건 게 뭐 IEPA인가? 예, 요거던데. 예, 이파라고 하는 발음은 뭐 이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연구원님 설명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근거로 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비상경제를 선언한 거죠. 네네.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의 판결은 의원이 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원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역 적자가 국가의 비상 사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을 했을 때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의 비상이 아니었는데 라고 해서 결국에는 탄핵이 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경제 비상이다 라고 하면서 관세를 막 때렸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다른 예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는 지금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뭐 자신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긴급 관세나 그리고 슈퍼 301조 그리고 뭐 388조 등 무역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골드만삭스에서 복잡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 카드들을 몇 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슈퍼 301조라든지 네. 뭐 232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사님? 그 232조는 보니까 국가 안보 관련한 수입 규제가 가능한 법이다. 국가 안보 관련한 수입 규제. 네. 네, 뭐 그렇게 붙이면은 이게 일단 규제. 안보가 우선이니까 예. 미국은 이제 그 국토안보부가 있듯이 아, 안보를 침해하는 물건이면은 우리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네.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301조는 네. 이 지재권 침해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법안인데 예.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 그러네요. 네. 딱 지재권이 딱 거기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세이프가드를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예.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일단은 우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상대국들한테 이런 걸 들이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회 압박을 하고 협상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뭐 트럼프 내각에서 그 이 발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더 강하고 센 법안이 나올까봐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있어요? 네.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상황이라는 없고 뭐 거죠. 영구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는 법안도 있고, 네 트럼프니까 어떠한 것도 저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건 근데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의회에 이제 그 이번에 이 감세 관련해서도 겨우 통과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 내 지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한 그 법안도 의회에서 뭔가를 만들기에도 네. 동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일단은 지르고 봐야죠. 여기서 뭐 뒤로 빠질 후퇴하는 수는 없으니까. 한 모습은 뭐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좀 위기가 오면은 일단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그 값이 뭉쳐서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쉽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즈호의 그 한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치에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정치판이라고. 그쵸,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영향이 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오버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법적인 내용들 머리 아프고 막 어렵고 복잡해졌는데 이게 시장에는 혹은 이제 앞으로의 관세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진짜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동력을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앞서 그 기간 동안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 예. 협상도 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거 보면은 당장 뭐 어제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뉴스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을 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디가 수혜고 어디가 그러네요. 안 좋은지도 지금 마땅치 않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다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데 그게 네. 이제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시기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에 분위기가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가 오르겠구나, 이런 종목들이 기대를 갖겠구나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또다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법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 제쳐놓고 그래도 기회를 계속 찾아가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첫 공식 회동. 그러니까 간밤에 이슈가 진짜 많았어요. 관세에 뭐 엔비디아에 파월 만났죠. 뭐 머스크 얘기 있었죠. 저는 트럼프랑 파월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날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네, 사전 예고 없이 그쵸? 깜짝 회동이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제 생각에는 6월에 또 금리 인하 결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인데요. 뭐 이렇게 할까? 근데 트럼프도 뭐 이렇게 파월을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 보면 좀 상당히 급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네. 예, 연준의 공식 성명에서는 앞으로 통화 정책 결정은 경제 데이터와 미래 전망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또 파월 의장도 지금 정책 결정은 객관적이면서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했다라고 파월이 나중에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시장에서는 또 연준이 뭐 6월, 7월에 또 뭐 이번 다음 달에 또 금리 인하 결정은 또 없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 뭐 9월 이후나 뭐 지금 크게는 지금 내년까지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하 결정도 지금 앞으로 불확실성이 지금 더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팩트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파월한테 오라고 한 거고 파월이 받아서 갔는데 파월은 맨날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똑같이 우리는 데이터 볼 겁니다. 그다음에 6월, 7월에는 금리 인하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건데 이걸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이 왜 만났는가? 도대체 굳이 만나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게 연준이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예. 성명서 냈을 때 트럼프가 초청해서 갔다. 예. 그걸 분명히 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좀 만나 주세요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불러서 갔다는 건 이야기했는데 네. 뭐 이야기하신 대로 둘이 배석 없이 둘이 단독 회담이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딴 얘기 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 내에서는 네. 뭔가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그쵸. 오갔을 것 같죠. 근데 네. 이제 뭐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이거 정도에서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의 어떤 내용이 네. 생각보다 이제 뭐 치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나. 그쵸. 그런 분위기 이야기도 없고 뭐 솔직히 이걸 누가 믿어요? 이 얘기만 하고 왔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둘 간의 대화는 뭐 그렇게 순탄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드는데 일단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고 예. 어쨌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베센트와 같이 그 10년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10년물을 내리려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내려야 장기 금리도 조금 왜냐 이걸 내려야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이제 장기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MMF에만 지금 7.2조 달러가 지금 계속 더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시키려면은 좀 유인이 필요하고 예. 그걸 협박을 하니까 예.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 품어서 뭔가 그렇죠. 해보려고 제가 봐도 이렇게 굳이 불러서 둘이 따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는 네. 거기서 더 위협을 하기보다는 솔직히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렇죠. 예,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무슨 그 베센테 장관하고의 어떤 그 앞으로의 플랜에서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겠죠. 있는 그 정책적인 플랜을 아마 그 파월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협박만 하다가 이번에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 그리고 옆에서 네가 좀 보조를 맞춰달라. 뭐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설득 당하는 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이 향후의 방향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보조를 맞추자 뭐 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거와 같이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그 뉴욕 연준에서 이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이제 그 서베이가 아니라 이제 모델을 돌렸어요. 예.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됐다가 다시 재복원되는 과정에서 네. 보통 보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중에 단기 금리가 고공권에 있을 때 높을 때 그 정상화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이제 900번 그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70%가 넘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높으니까 단기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같은 뉴스가 이제 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살펴봤더니 뭐 이렇다 할 그런 변동성은 보이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고점에 찍었다가 또 조금 하락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4.5에서 4.4%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둘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 곳곳에서 추측만 하는 거고,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도 아마 최근처럼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얘기를 하려고 부르지는 않지 않았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책 테이블과 이런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테이블에 어떤 타임을 좀 맞춰서 그러면 이제 시계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자문을 구하고자 부르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한데 알 수가 없으니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지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표에서는 힌트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1분기 GDP 수정치 발표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0.2%로 초기 추정치였던 0.3%보다 0.1%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죠. 네, 어쨌든 상향이 조정되었지만 작년 4분기보다는 급격한 감소세였기 때문에 좀 이러한 우려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원인으로서는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입을 앞당기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요. 이것이 지금 성장률 5%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지출 감소가 마이너스 5%였는데요. 지금 국방비 등 여러 연방 정부에서 지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었습니다. PC 증가율이 1.8%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사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뭐 예전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랬었는데 결국 속보치 봤더니 마이너스 0.3 정도로 나름 선박을 했었고 그것도 이제 조금 줄었네요. 마이너스 0.2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 아시잖아요. 관세 우려로 인해서 수입 수출을 급격하게 땡겼던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지 타산 맞추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문제는 아니겠다 하고 넘어갔고 그것만 알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좀 늘어난 거는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걱정이 되면서 좀 주가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잔잔했는데. 네, 이게 최근까지 굉장히 뭐 건강한 뭐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뭐 초기 균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예상치 23만 건보다 초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도 14,000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3년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청구 건수도 지금 191만 9천 건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24만 건. 뭐 물론 24만이라는 숫자가 막 갑자기 막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계속 뭐 20만 건에서 22만 건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차트가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시장에서 이거 왜 이러지? 궁금해하는 건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앞서 이제 그 트럼프랑 파월 만난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묶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오호. 결국 그 GDP 수정치는 뭐 나중에 다음 분기에는 지출 그 수입이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올라오긴 하겠지만 플러스 여기서 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 소비자 지출 둔화 부분 예. 이게 하향 조정된 게 영향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이 있죠. 부분.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이제 고용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관해서 보면은 경기 둔화는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경기 둔화가 이제 오는 부분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그 완전 고용과 완전 고용에 그다음에 물가. 예. 근데 물가만 이제 어떻게든
뭐 잡아주면.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금리 인하할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되죠. 네,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한 발 더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이지 않을까. 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용이랑 이거 소비자 지출을 네. 합쳐보고 마침 또 이날 또 불렀으니까 네. 예, 혹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동차 산업 중심 지역인 미시간주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오호.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중산층 모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하면서 좀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당장 일주일짜리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경기 둔화는 충분히 올 수 있는 환경들이 돼 있잖아요. 관세도 끝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뭐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살짝 걱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물 지표로 이렇게 조금씩 확인이 되니까 시장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테슬라와 머스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한테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흥미롭군요. 저희는 보통 40시간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요? 어떤가요? 네, 테슬라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뭐 연기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큰 손들의 뭐 투자 기관들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소 40시간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요청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그리고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심각한 우려로 이런 것을 뽑으면서 이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52시간 근무하는 것도 지금 뭐 난리였는데 여기는 40시간만이라도 일해줘라고 하니까 좀 뭔가 다른 세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제 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CEO가 40시간 일하는 거는 또 이제 밑에 압박이 전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40시간이라는 거를 네. 뭐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밥 먹고 뭐 어디 쉬는 시간 다 빼면 네. 우리나라도 52시간이 안 될 겁니다.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시간만 좀 따져서 생각하면 엄청난 내용이고 또 이렇게 요거 안 해도 지금은 뭐 7일 그냥 근무한다고 회사 그쵸. 사무실에서 지금 잠을 자고 24/7. 네,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뭐 일단 중요한 건 이 내용 자체가 일단 테슬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해 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 내용 중에 그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이 XAI하고 예. 지금 X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스타링크 쪽은 스페이스X 쪽은 합병을 못 할 것 같고 완전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XAI랑 테슬라랑 합병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의 세계는 결국 이 둘이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 테슬라 지분이 좀 모자라요. 그 일론 머스크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XAI는 좀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쪽이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면 그 충분히 커졌을 때 이제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요구는 이 지분 여기서 모은 그 지분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얘가 32억 주인가 그런데요. 테슬라가 이게 800만 주가 안 돼, 79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뉴스거리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한테 이제 그 정치적 활동 그리고 도지 활동을 그만두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지를 뭐 거의 빠이빠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 보고 들어오니까 오늘 트럼프랑 둘이 기자회견 나온다고. 네. 네. 일단 이건 아시겠지만 도지에 가서 개인적 희생 예.
뭐 테슬라 회사의 희생도 있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런 희생을 하고 도지에 가서 어느 정도 줄인다는 그걸 했는데 감세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뭐 많이 삐진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좀 달래주거나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둘 간의 관계가 끈끈할 수 있지만 네. 이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등을 돌릴 때 주가가 좋은 거거든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뭐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게 이제 인사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뭐 페어웰 파티 같은 거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에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고생했다 뭐 이러고 안아주고 끝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진짜네 하면서 웃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요즘 테슬라 주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머스크가 계속 완성하는 그 과정을 아마 주주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기대감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내부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테슬라 내부에서는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저희 부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생인 킴벌 머스크도 지금 연속 12차례 최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최근 5월 달에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임원들도 꾸준하게 지금 매각 중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뭐 결코 내부자 매도가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죠? 계속 네.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건 뭐 그 세금 문제부터 해서 여러 이런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할 만큼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판다고 해서 또 나중에 보면 주식 수가 주는 게 아니라 스탁 옵션을 또 많이 받아가요. 아, 그래요? 네, 이쪽이 이제 뭐 급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무한동력이네요, 돈이. 그럼 그 뜻은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돈은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이제 쓰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 나중에 또 회사가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스탁 옵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불을 키워가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급여보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고 접근을 해야지 내부자가 판다고 주가가 내부자가 이 기업이 지금 망했구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내부자가 팔면 회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금 낼 때가 많은가 보죠, 뭐. 그래서 조금씩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차피 다시 스톡옵션 나올 테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 쓸 때 있을 때 좀 판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분명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브랜드 평판 같은 경우에가 지금 2021년도에는 미국에서 테슬라가 8위였는데 최근 95위로 추락까지 하면서 95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왔다 갔다 하죠. 네. 펀더멘털이나 실적은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네. 근데도 네, 그리고 6월 10일에 또 로보택시가 또 운행한다고 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요. 또 경쟁사 웨이모가 이미 여러 도시에서 운행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면서 어떠한 또 차별적을 줘야 될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가의 상방을 좀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주가가 전 고점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가격대 360대가 전 고점 그리고 전 지지선 뭐 그 딱 그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 6월 12일 이후부터 단 하나의 어떤 그 좀 나쁜 게 없어야 돼요. 뭐 가다가 뭐 잘못되거나 갑자기 로보택시가? 혼자서 뭐 뱅뱅 돌거나 아,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테슬라의 반대편에 있는 그 언론들이 대부분 주류 언론들이고 그 주류 언론들이 세심하게 지켜보겠죠. 눈꼴 시렵게 보고 있겠죠. 네, 네. 하나라도 잘못돼봐라 뭐 예.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압도할 정도로 이제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IB들 중에 모건 스탠리만 이 테슬라에 대해서 AI 기업으로 그 지금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자율주행이 뭐 완벽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면 이 나머지 회사들도 공격하겠죠. 예, 이 시각이 이제 전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목표가를 산정할 때 PR로 하는 게 아니고 네. TMO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PER로는 설명이 안 되는 주가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AI와 자율주행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은 조금씩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외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코스트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스트코 실적은 매출이 예상치 소폭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63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 월가 예상치도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지금 4.28달러로 지금 예상치 상회하면서 13% 증가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동일 매장 매출이 좀 8%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기타 해외에서 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역시 뭐 인플레이션, 관세 이런 게 와도 코스트코는 다들 가시는 분들 가시나 봐요. 네,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해연제나 PB 효과로 좀 선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PB 구매가 또 늘어났고 그리고 해연제 수수료인 수익이 높은 갱신율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도 이커머스 성장도 15% 이상 증가하면서 디지털 전환도 실적 좋았습니다. 예, 뭐 최근에 엄청난 침체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코스트코 멤버십을 갑자기 끊으신 분은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벨 테크놀로지 어땠나요? 네, 마벨 테크놀로지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에 조금 하락은 하긴 했는데요. 그렇군요. 1분기 매출은 1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나 증가했고 EPS도 0.62%로 달러로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 강세가 컸었는데요. 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인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협력하면서 성장이 동력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근데 마진 압박 우려가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확실히 들어가서 좀 더 보려고 하는 최근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감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델 테크놀로지 이것도 AI 관련주죠? 네, 델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233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 상회를 했었고 특히 인프라 부분 매출이 12% 증가하고 또 클라이언트 부분도 매출이 5%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도 AI 서버 주문 급증으로 좋은 전망치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델 테크놀로지까지 이게 또 이제 AI 인프라 쪽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나 인프라 부문, 클라이언트, 성장 매출, 견인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이 세 기업 중에 혹시 간단히 코멘트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이사님? 일단 델하고 마벨하고의 차이는 결국 엔비디아 편이냐 아니냐. 그렇죠. 델은 이제 그건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예. 이제 만드는 거고 네. 이 블랙웰의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이제 그 수혜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좀 시간에서 올라오고 마벨은 특히 이제 에이식 쪽에서 트레니움 2 이후로 이제 그 아마존하고의 결별이 주가가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130 근처까지 갔다가 예. 지금 거의 이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네요. 이 반토막 나는 과정에 이제 관세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인 에이식 그 고객 확보에 대한 우려, 요게 이제 반영이 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이유는 여전히 추가 성장에 대한 그 가이더 이렇게 좀 제시를 못한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AI 쪽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AI 매출이 이제 고마진이니까 이게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브로드컴 주가와 비교해 보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에서의 어떤 프리미엄 차이도 꽤 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때 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